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89번째 고기 절단기에 갈아버린 시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89번째 주제는 시체를 찾지 못한 또 다른 살인사건.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38번째 사건에서 고유정의 범행을 다루면서 시체가 없는 상태에서 살인사건을 증명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당시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 시체가 없는 상태에서 살인사건으로 피의자의 죄를 묻기 위해서는 당연히 피해자가 사망했다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요. 피의자가 분명한 살해 의사가 있었다라는 점도 밝혀내야 하고,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만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사건이 바로 고유정 사건과 더불어 시체가 없음에도 살인사건으로 형이 집행된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라진 60대 여성을 찾아서 2015년 2월 4일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에서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당시 66세의 박모 할머니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음날 오전 교회 사람들이 함께 병원에 가기로 한 약속을 지키고자 박 씨의 집을 찾아갔지만 박 씨의 흔적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오전 5시가 되면 오던 교회에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박 씨의 아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죠. 당시 박 씨는 약 5달 전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박 씨의 식탁에는 싸늘하게 식은 호떡이 놓여져 있었고 밥을 하기 위해서 씻어 놓은 쌀도 그대로였습니다. 박 씨의 집을 수색하던 경찰은 당시 박 씨의 집 별채에 새들어 살고 있었던 김 씨에게 2월 8일 가택 수색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김 씨는 특별한 사정 설명 없이 바쁘다라는 이유만으로 수색을 늦추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당시까지는 특별한 혐의점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2월 9일 저녁 무렵 박 씨 집 근처 논밭을 수색하던 경찰들에게 까만 연기가 눈에 띕니다. 갑작스러운 화재로 박 씨의 집 별채, 즉 김 씨가 살고 있던 집에 화재가 발생했던 것이죠. 경찰은 즉시 김 씨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라는 사실을 눈치챘지만 그는 끝까지 젖은 옷을 말리려고 히터를 켜놓고 나갔는데 그 때문에 불이 났나 보다 라면서 태연하게 변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경찰은 그를 유력 용의자로 추정하고 그의 행적을 밝히기 위한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둑이 재발절인다 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우선 마을 일대의 CCTV를 모두 확보한 경찰은 사건 발생일로 추정되는 2월 5일을 위주로 김 씨의 행적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당시 화성경찰서 소속 6개 강력팀 전원이 투입이 되었고 우선 실종된 박 씨의 행적을 뒤쫓았습니다. 4일 오후 8시 20분경 교회 버스에서 내린 박 씨는 곧장 집 쪽으로 걸어갔고 이후 그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 집에서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두 번째, 김 씨의 범행을 확인하다. 경찰은 이제 용의자 김 씨의 행적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집으로 향해 있던 골목 입구에 설치된 CCTV에서 박 씨보다 1시간 앞서 자신의 흰색 트럭을 몰고 집으로 가는 김 씨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문제는 다음날 오전 9시경 이 트럭이 다시 박 씨의 집을 나서는 모습이 찍혔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차 뒷좌석에는 상자로 추정되는 물건이 실려 있었고 김 씨는 이 차를 몰고 약 30분 정도 떨어진 한 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공장은 김 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곳이었죠. 경찰은 곧장 공장으로 가서 공장의 CCTV 화면을 받아서 세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시 가장 어린 형사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오전 9시 40분경 화면 속의 김 씨는 공장에 차를 세우고 짐칸에서 어떤 기계를 내린 뒤에 안으로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사팀 손동신 경사는 즉시 그 기계의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저거 육절기 같은데 왜 정육점에서 뼈째 고기 자를 때 사용하는 그 고기 절단기 말이야. 이 말을 들은 주위의 형사들은 모두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박 씨가 김 씨에 의해서 살해되었고 저 기계로 시신마저 끔찍하게 훼손되었을지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경찰들은 속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김 씨의 흔적을 뒤쫓습니다. 공장에 온 김 씨는 낮 12시 50분쯤 공장에서 가까운 하천 둑길로 차를 몰았고 오후 3시 40분쯤 그곳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둑길에서 다시 CCTV에 등장했습니다. 약 6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거의 3시간이 걸려서 도착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둑길로 들어갈 땐 보이던 트럭 뒷좌석 상자가 둑길에서 나온 이후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천에서 상자를 처리하고 나왔을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 안에 숨진 박 씨의 시신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죠. 우선 경찰은 화재 사건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김 씨를 12일에 체포했지만 경찰의 조사에서 김 씨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화재 사건도 박 씨의 살인도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주장을 한 거죠. 경찰은 시체가 없는 상태에서 김 씨의 범행 증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우선 김 씨가 몰고 다니던 트럭에서 혈흔 2점을 발견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DNA 검사를 의뢰했고 이 혈흔이 박 씨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받았습니다. 육절기를 놓았던 공장에서도 박 씨의 혈흔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육절기 자체가 사라진 상태였죠. 공장 운영자의 증언에 따르면 김 씨가 검거되기 며칠 전에 찾아와서 육절기를 다시 가져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다시 CCTV를 확인해서 지난 10일에 공장에서 육절기를 실은 김 씨가 다음 날인 11일 새벽 1시 30분경 트럭을 몰고 서울로 향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약 6시간이 지나 화성으로 돌아왔는데 갈 때는 분명 트럭에 실려있던 육절기가 돌아올 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도로에 CCTV를 뒤진 끝에 김 씨가 청계 IC를 이용한 것을 확인한 경찰은 그곳과 화성 사이에 있는 의왕시나 수원시에 육절기를 버렸을 것이라고 추정했죠. 경찰들은 직접 도로를 걸어다니며 CCTV를 확인했고 마침내 의왕시 한 농원에 설치되어 있던 CCTV 화면에서 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켜놓고 멈춰서 있는 것을 찾아냅니다. 차량이 정차해 있던 곳을 찾은 경찰은 현장에서 절단기에 끼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길이 165cm짜리 띠톱을 발견을 했고 여기에서도 박 씨의 DNA를 검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퍼즐 한 조각. 문제는 띠톱에서 발견한 혈흔만으로 이 띠톱이 박 씨를 살해하는 데 쓰였는지 단순히 상해 용도로 쓰였는지 확인이 불가하다라는 사실이었죠. 김 씨가 단순히 협박을 위해서 상해를 가했고 이후 박 씨가 실종되었다라고 하면 결국 살인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경찰은 이른바 촉을 발휘합니다. 띠톱을 제거한 상태에서 절단기를 가장 자연스럽게 처리하기 위한 곳이 어디일까 라고 생각을 했고 바로 고물상이라는 고물상이 답이란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 고물상을 찾아 돌아다니던 경찰들은 마침내 수원 시내의 한 고물상에서 눈에 익숙한 기계를 발견합니다. 바로 김 씨가 버린 육절기였죠. 경찰은 곧장 육절기에 대한 감식을 의뢰하였고 끔찍한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혈흔은 물론 피해자 박 씨의 DNA와 일치하는 근육, 뼈, 피부, 신경 조직까지 기계에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김 씨의 변명이 통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었죠. 경찰은 이후 약 3개월가량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했고 6월 8일 기존의 방화 혐의에 더해서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러나 김 씨는 경찰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찰에서도 입을 다물고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오랫동안 박 씨에게 애정을 표현했으며 박 씨의 남편이 사망하자 더 노골적으로 구애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김 씨의 일방적인 감정이었고 김 씨가 점점 불편해진 박 씨는 지난 1월에 2억 원이 넘는 토지 보상금을 받게 되자 김 씨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후 박 씨를 살해할 마음을 먹은 김 씨는 인터넷에서 인체 해부도를 다운로드하기도 했고 시신 해부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기도 하며 공부를 합니다. 이후 범행에 사용된 육절기를 1월 30일 중고로 구입을 했고 치밀한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의 집에서는 제로톤필리아, 그러니까 노인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포르노물도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2016년 2월 4일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재판을 통해서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하며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省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라는 판결문과 함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김 씨는 항고를 했고 2심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김 씨는 다시 판결에 불복했지만 마침내 12월 29일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아 현재 복역 중입니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변태 성욕자의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이며 끝내 시체를 발견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체가 없음에도 경찰의 노력만으로 끝내 살인사건으로 기소하고 판결까지 받아낸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죠. 미치광이 변태 살인마 김 씨에게 사형 판결이 나지 않은 점은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